벌써 이혼한 지도 3개월이 됐습니다.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다시 합치자고 그러네요. 모두들 후회하고 있다고요. 지금부터 우리 시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이랑 연애 5년 하고 4년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연애할 때는 시댁 식구들이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신우 둘에 막내인 남편, 형제 우애도 너무 좋았죠. 가족끼리 모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경찰이셔서 그런지 겉모습이 무서워 보였지만 다정다감하신 아버님은 전라도 분이시라 목소리도 크시고 성격도 소탈한 어머님.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이런 집에 시집 오면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겠구나 했어요. 저희 남편 성격은 어머님, 아버님 성격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살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내 몸 성할 때까지는 괜찮으니 너희 둘이 잘 살라며 집에서 5분 걸리는 곳에 집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시집살이는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제가 살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님께서 매일 아침 7시까지 와서 어머님한테 살림을 배우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10월 달에 결혼했는데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도 가까워서 그래도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 집에는 신우가 둘이 있는데요. 그중에 큰 신우를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 나요. 살다 이런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친구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신우는 공부만 잘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의사 남편을 만나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신우 때문에 남편과 싸움이 잦고 부모님과 마찰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신우를 공주 떠받듯이 하셨어요. 공부 잘하고 의사 남편 만나서 부자 돼서 좋아라 하십니다. 이제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공부만 해서 살림을 전혀 할 줄 모른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과 4살짜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낳았다고 어찌나 유세를 떨던지 큰 신우 아들 둘 다 저희 어머님이 키우셨나 봐요. 그렇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으니 매일 작은 신우랑 전화통화나 하고 아니면 헬스, 수영, 몸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일주일에 월수금 딸 집에 가서 빨래며 집 청소, 밥까지 다 해놓고 오십니다. 원래 가시면 화요일 것까지 다 해놓고 한 번씩 어머님이 큰 신우 집에 계시니 뵈러 가면 속이 터집니다. 자기는 소파에 누워있고 어머님은 애기 없고 빨래 청소 다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그거 보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먹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해달라는 말이 아니면 시켜 먹자는 등 정말 한심합니다. 그거 보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화나서 누나한테 얘기하면 파출부 쓰려니 찜찜하답니다. 어머니 계시는데 왜 쓰냐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해마다 김장 담그면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엄청나게 담그는데 다 담고 나면 이틀을 알아누워요. 어머님과 둘이서 다 해야 하니까 둘 다 쓰러집니다. 욕이 나옵니다. 큰 신우는 집이 코앞이면서 한 번을 들리지를 않고 전화를 해서 뭐 하냐며 올케가 해주는 수육이랑 김치랑 먹으면 맛있다고 어머님께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머님이 김장 담그고 피곤하다시며 목욕을 가시고 저는 10원짜리 욕을 하며 수육을 준비합니다. 얌체같이 다 해놓으면 와서 먹고는 설거지 한 번 안 하고요. 진짜 눈치가 있는 건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이분 또 얼마나 싼지 힘든 거 있으면 언니처럼 생각하고 부모님께 섭섭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해서 정작 얘기하면 이 얘기 저 얘기 그걸 구구절절 어머님께 다 일러바칩니다. 제가 정말 바보죠. 그걸 바로 어머님께 말해서 저희 어머님은 신우가 입사서 그런 게 아니고 순진하고 착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시면서 저한테 우리만큼 너한테 잘해주고 너희 신우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기를 한 제 입을 뜯고 싶었습니다. 바보같이 넘어가다니. 더 화나는 건 신우 둘째 낳았을 때 저희는 신혼 초였죠. 2달을 몸조리했습니다.
몸조리 중간에 외갓댁에 이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며칠 다녀오셨어요. 그때가 몸조리 한 지 거의 한 달이 넘었었죠. 어머님이 며칠 가 계시는 동안 저한테는 큰 신우 밥 좀 챙겨주라고 하셨습니다. 밥 챙겨주러 갔더니 정말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하더군요. 이틀째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빨래 삶아야 하는데 안 온다고 짜증을 내길래 내가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뿐입니까? 한 번은 어머니 외출하셔서 하는 날이랑 겹쳐 어머님께서 전화로 큰 신우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잘 안 하세요. 아무튼 적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루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보고 들으라는 듯 큰 신우가 말하더군요. 사람은 모름지기 잘 하려면 처음이나 끝이 똑같아야 한다고.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하나만 하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랬습니다. 누나나 잘해.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못하니까 상관이 없다네요. 처음이랑 끝이 자기는 변함없이 똑같이 안 한다면서 그렇게 약을 올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큰 신우의 시댁에서는 원래 안 하니까 그냥 안 시킨대요. 어른들께서 자기 성격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답니다. 어찌 그리 복도 많은지 역시 편한 팔자의 여자는 시댁도 잘 만나나 봅니다. 아주버님이 둘째인데 형이 아들이 없답니다. 그 와중에 큰 신우가 아들 둘을 낳았으니 시댁에서 떠받들었겠죠. 저희 어머님이 얘가 아들 둘이나 낳아줬는데 잘하라고 저렇게 순한 애가 어딨냐며 아주버님께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네 집에서 복덩이를 데려간 거야. 그러십니다. 아주버님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50견도 오고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저희 집에서 좀 쉬면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딸한테 가십니다. 저희 친정집이랑 시댁은 많이 가깝게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께 우리 사돈 하시면서요. 시댁에 일이 생기면 저희 아빠가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보일러부터 집안 곳곳을 다 수리해 줬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집이 많이 어려우니 적금을 하나 깨서 빌려줬어요. 제가 맏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서 큰 아주버님이 어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힘들면 도와줄 테니 말하라고 그래서 아주버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사돈이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람은 알아야 하니까 말하고 빌려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같이 큰 신우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맏딸이라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많이 힘들겠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은 큰 신우가 정말 달라 보이더군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꼭 갚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큰 신우가 그러더군요. 부모님 아시면 안 좋아하시니까 서로 비밀로 하자고. 저도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칩니다. 감히 어디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 하냐고. 다 같이 망하고 싶냐고. 저희 남편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가서 실컷 혼나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내가 다 알아보니까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겠다는 둥 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그때 또 그러시더군요. 너희 신우가 잠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전화가 와서 얘기하더라. 그 순진한 애가 얼마나 놀랐겠니? 미치겠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아주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전화한 거 아주버님은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저는 다짐을 했죠. 큰 신우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저희 어머님 제가 큰 신우랑 연락 안 하고 맛있는 거 하면 신우 먹을 것은 챙겨놓지도 않고 하니까 혼자 애가 타셔서 저만 보면 전화해봐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하셨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남편 통장 해약을 해서 저희 친정집에 빌려준 것을 아셨습니다. 그게 3개월 전이더군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는 친정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고 분해서 환장하겠다는 둥 자기 아들 벌어오는 돈 다 빠져나가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각서도 적었습니다. 다시는 친정집에 돈 한 푼 안 빌려준다는 각서요.
그리고 집안끼리도 골이 너무 깊어지고 저희도 힘이 너무 들고 이래저래 싸우다 보니 어른들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그러셨대요. 이 집에 시집 와서 자식도 못 낳고 돈만 쓰는 딸 데려가라고. 어머님이 직접 구청에 이혼 서류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날 엄청 빌고 또 빌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가져왔던 물건 싹 가져가고 다른 집에 시집 가면 우리 가족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 거라고 그렇게 느낄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살기 싫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꾸미기를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아파트 값의 반쯤 보태주셔서 나머지는 살면서 저희가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 큰 신우 병원 차리는데 담보를 해줘서 해줄 수가 없다고. 남편 앞으로 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집에서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 다 팔았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저는 더러워서 받고 싶지도 않았고 이 가족들 다시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4년을 살았으니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짐을 정리하는데 며칠이 걸리더군요. 갑자기 속도 안 좋고 어지럽고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임신 소식이 왔어요. 며칠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생각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정은 얘기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달려왔더라고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임신 사실을 얘기해줘도 되냐고. 어머님 아버님이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왔답니다. 세상에 아이를 두고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집이라서 무슨 미련이 남는다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시어른들이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뒤로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나왔어요. 그리고 방을 얻었고요. 저희 남편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자면서요. 어른들, 누나들 모두 저를 그리워한다고요. 그런데 저 나오고 난 다음 날 시어른들이 짐 챙겨서 아파트로 들어오셨답니다. 저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답답합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기를 생각하면 다시 합치는 것은 맞는데 이 집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면 주위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사람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라서 당신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하니까요. 남편이 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저희 남편은 효자 중에 효자죠. 저보다 어쩌면 저희 남편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방 하나 얻어서 우리끼리 살자. 당분간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같이 살 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 의견에 찬성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른들은 난리가 났죠. 자기 아들까지 정신이 이상해졌다면서 내가 오고 나서 애를 어떻게 꼬셨으면 착한 애가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냐며 남편을 감싸며 저를 욕하십니다. 남편 월급 통장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들 쓸 거 쓰고 남편한테 용돈을 주었더라고요. 은행 가서 통장 돈을 옮기고 따로 파고 시댁에 돈 주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합칠 생각이면 자기네들도 눈 감아 줄 테니까 그냥 들어와서 다시 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싫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지쳤다고 하고요. 큰 신우는 전화 와서 남편한테 훈계하려 드는데 남편이 큰 소리 좀 치고 큰 신우와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남편과 저 그리고 태어날 아기 이렇게 셋이 살아갈 건데 역경이 많을 것 같아요.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이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가를 내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왔었고 저희 맞은편으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차는 폐차를 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과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뒤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를 타는 것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친척들은 저를 맡아서 키우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맡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와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께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사회에 나가 할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 상고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처음 받은 월급은 외할머니와 레스토랑에 가서 소고기를 썰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기회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봉이 조금 높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던 중 6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업종이 같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나서 호감을 느꼈고 남편의 고백을 받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할머니께 소개시켰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첫 만남 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할머니가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나는 할머니 마음에만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 할미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 우리 손녀딸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할머니와 같이 살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결혼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이 사람과 만난 이후로 계속 결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었을 때 해야 되고 남편과 저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고 계속 재촉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기둥이자 유일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뿐이었는데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옆에서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제 곁에서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는 서로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죠. 남편은 다른 얘기는 잘해도 가정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연애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은 홀로 아들인 저의 남편을 키우며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남편은 아들이자 남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동변상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는 지인 몇 분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어머님과 가까운 쪽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기로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희 부부만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기쁘게 반겼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설거지 당번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마친 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저 사람이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그건 또 뭐야? 나도 내 아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왜 시켜? 갑자기 화를 내신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며 어머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님 집에서 돌아오고 저희 집에서는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집안일 하는 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가 맞벌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어머님이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어머님 오신 날에는 내가 설거지 할게. 대신 어머님 가고 나서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굳이 저희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오신 날에는 최대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심심해서 놀러 왔다고 하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까봐 감시를 하려고 오신 것으로 보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편이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폰으로 대답을 하니 놓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다시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세탁실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세탁실에서 거실까지 거리도 있고 어머님이 물건만 다시 가지고 가실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상 아래쪽에 지갑을 두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서 계시는 어머님에게 지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있다고 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간간히 키우고 있는 작은 텃밭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이 세탁실에서 빨랫감을 꺼내왔어요. 원래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널기 때문에 거실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양이 많아서 조그만 건조대와 함께 빨랫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없을 땐 이렇게 남편을 부려먹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저희가 출근하는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어머님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집안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하시면 안 될까? 그래도 그만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말 잘해볼게. 나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어머님 눈치 봐야지. 나도 힘들어. 우선 말은 해볼게. 말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머님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던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겨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간 저의 눈앞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하나도 치우지 않은 상태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치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열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참던 저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어머,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가시는 거 제가 혹시라도 석현 씨 집안일 시킬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말을 뭐 그렇게 해.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겠다며. 근데 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니까 편해서 그러니? 어머, 너 왜 남편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 저 식탁에 있는 것들은 왜 그냥 두신 건데요? 제가 치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건가요? 저 이제 지쳤어요. 이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가정부잖아요. 내가 언제 널 가정부 취급했다 그러니?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이 그래요. 저 일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요. 저 사람보다 제 연봉이 더 높은 거 아시죠? 쥐꼬리만한 저 사람 월급만으로는 생활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게 뭐니? 그래도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 내조를 해줘야지. 그리고 남편 연봉을 가지고 뭐?
어찌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저와 가족 관계를 유지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이혼 서류 드릴 테니까 그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그대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잡았어요. 너 우리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너 일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집안일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지금 친정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편하기는 해서 좋았어. 그게 다야. 이혼 얘기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 난 이제 지쳤어. 지금 아니면 평생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하고 살 것 같아. 나도 집에 오면 쉬고 싶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에게 집은 일거리로밖에 안 보여. 난 너의 엄마도 가정부도 아니야. 어머니 똑바로 들으세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와 이 사람 수발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그러고 살았겠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고 여자도 남자보다 충분히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네가 내 아들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지금 유세야? 난 절대로 내 아들이 손에 물려지는 꼴 못 본다. 친정이 없으니까 보고 자란 것이 없어서 그러나 어디서 재수 없는 것이 걸려서.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친정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보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울 것만 같아서 먼저 화를 누르고 그럼 어머님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자기 편하자고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놈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구 쏘아붙이니까 남편도 화가 나는지 저의 어깨를 탁 치더군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사람도 똑같더군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이 쏟아지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을 밀쳤는데 하필 발밑에 제가 퇴근하면 버릴 수 있게 친절하게도 신발장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놨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유리그릇을 깨먹었는지 신문지에 싸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었는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그곳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조각이 남편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더니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길래 제가 살려고 그런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고도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거세게 밀쳐버리고 저희 집이 계단도 없는 빌라 5층인데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친정이 없으니까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파 죽겠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차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도 끄고 자고 일어나 꺼진 폰을 아침에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안 하면 이혼은 절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지막 대면을 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행히 법은 제 편을 들어주어 끝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남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이 온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은 아니어도 며느리를 아들의 하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워킹맘입니다. 항상 재밌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30인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 요즘 세대에서는 정말 이르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편이죠. 맞습니다. 연애 도중 예기치 못하게 아이가 들어버려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 케이스예요. 연애 기간이 2년이 넘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던 와중에 생긴 아이인지라 계획에도 없던 임신이었지만 큰 고민 없이 아이를 낳고 남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당시 주변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결혼을 해버리면 둘 다 준비도 덜 돼 있고 책임감도 낮아서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고 조언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흘러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과 상관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에게는 필요했던 말이었더라고요. 벌써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남편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참, 저 뻔뻔함이 황당하면서도 비참해지네요. 하지만 계획이 없던 출산이라 육아 가사 분담이 힘들어서 트러블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생각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고 또 적극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동갑내기 커플인데다 가치관이며 취미 또한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연애 시절도 딱히 부딪히는 점 없이 원만하게 만날 수 있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노래방을 참 좋아하는데요. 둘 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다른 커플들이 밥 먹고 카페 가듯이 노래를 부르러 다녔어요. 노래방은 물론이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러볼 수도 있는 라이브 바에도 가보고 함께 음악 관련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을 만큼요. 그래서 다른 커플들은 각자 노래방이나 클럽 등을 가면 구속하거나 의심이 갈 만도 하지만 저희는 남달랐어요. 음악을 들으러 클럽에 가는 것까지도 서로 굳건히 믿어주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만큼 음악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굳건히 상대방을 믿은 건 저 혼자였어요. 서로 취미가 같다고 좋아했는데 그 취미를 빌미로 악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저는 함께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명이 집안일을 하면 한 명은 육아를 해야 하니 집 앞에 있는 노래방 한 번 같이 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임신 출산은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들 말하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 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인 만큼 각자 보내는 개인 시간은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어디까지나 네 컨디션이 먼저고 네 멘탈이 먼저니까 힘든 건 그때그때 참지 말고 나한테 말해. 라고 말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더 남편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싶어 했죠. 충분한 휴식만큼 일상의 피로를 리프레시 해주는 건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간이 생길 때마다 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해줬고 남편은 혼자서 노래 연습장에 다녀오거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음악을 실컷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게 저희 부부가 숨통 트이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육아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모두들 공감하시겠죠. 오롯이 혼자 남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요.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와줬어요. 맘 놓고 외출하기가 힘든 저를 위해서 멀리서 찾아준 친구였죠. 차 한잔 나누면서 친구 근황도 듣고 요즘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러이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전해주었더니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둘 다 그렇게 고되게 회사 일에 육아에 시달리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빠릿빠릿하게 나가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다. 휴대폰도 한 번씩 검사할 필요가 있어 임마. 그 말을 들은 저는 하하 웃으며 그래 볼까나 폰 검사 한번 해야겠어 하고 농담으로 받아치고 넘겼지만 순간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는 저보다 잠이 훨씬 많아서 고생하던 남편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낮잠 한 번 자는 모습도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7에서 8시간은 택도 없을 정도로 잠을 좋아했고 시간이 널널한 주말에도 집에서 뒹굴뒹굴 먹고 자고 하는 패턴을 좋아하던 남편이 요즘 들어 부쩍 아주 성실하게 외출하는 점이 신기하긴 했어요. 게다가 육아에 집안일까지 병행하느라 체력은 더 떨어져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취미생활로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큰 걱정까지는 되지 않았었어요. 저희는 서로 휴대폰을 감시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딱 하나 스스럼 없이 공유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서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둔 동영상들인데요. 동호회들 가든 노래방을 가든 서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생기면 각자의 휴대폰으로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었으니 오랜만에 그 영상이나 추억 삼아 봐야겠다는 면목으로 남편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막상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드니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는 건 뭔가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인지라 순간 멈칫하게 되더군요. 뭔가 나의 이 행동 하나만으로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만 같은 기분, 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무서운 기분 말이죠. 어쩌면 겁이 나기도 했었나 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답답한 기분이 들었는데 저 역시 이런 상황 앞에서는 냉큼 행동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억 삼아 옛 영상들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갤러리에만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연애하던 시절엔 데이트할 시간이 차고 넘쳤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간만에 추억 감상하려는데 이게 웬걸요? 갤러리를 누르자마자 최근 동영상들이 아주 수두룩 빽빽하게 차 있는 겁니다.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분명 혼자서 노래방을 갔었고 혼자서 드라이브를 가는데 말이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가 무서워서 추억팔이만 하려던 저에게 갑자기 경고 없이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에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봐버린 이상 이대로 휴대폰을 꺼버리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동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하나씩 재생해 보았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재생해 본 영상들의 대부분은 남편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친구들이랑 간 건가?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노래 반주 사이사이로 화음 넣는 여자의 소리가 들리고 자세히 보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편 얼굴에도 부끄러운 듯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참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여러 영상들을 넘겨보니 거의 모든 외출을 이 여자와 함께한 듯 했습니다. 보다 보니 남편이 반대로 그 여자를 찍어준 영상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아마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아닐까 싶더군요. 출산 이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모임을 거의 나가지 못했고 남편 혼자서는 종종 다녀오곤 했었거든요. 저와 연애 시절부터 해오던 행동들을 제가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똑같이 해오고 있는 모습이 정말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우리의 가치관에는 바람, 불륜은 절대 없었는데 정말 이 세상엔 믿을 남자 한 명 없구나 싶었죠. 남편은 씻고 나오자마자 여자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저는 휴대폰을 욕실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인 것 같은데? 놀란 남편이 되물었지만 굉음을 내며 욕실에 내려꽂힌 휴대폰 속에서는 저의 대답과 동시에 화기애애한 여자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우렁차게 재생되고 있었죠. 그 탓에 남편은 놀랄 새도 없이 바로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이 입고 있던 런닝을 밀고 당기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애 낳고 살림하고 아이 돌보느라 내 취미생활 다 포기하고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데 어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며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입고 있던 런닝이 찢어질 때까지 저의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렇게 저희의 몸싸움은 자고 있던 아이가 울면서 깨는 바람에 끝이 났습니다. 아이를 달래고 저희 둘 사이에는 한참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정적만 이어질 뿐이었죠. 하긴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역시 첫 한마디를 뭐라고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의 핑계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냥 동호회 회원이랑 노래를 부르러 간 것뿐이라고,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주길 바랬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정신 차릴 수 있게끔 아주 고맙게도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네가 동영상에서 본 여자, 우리 같이 다니던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만큼 알고 지낸 지도 얼마 안 됐어. 근데 말을 끝맺지를 못하는 신랑에게 저는 되물었어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는 듯 보이더니 대답하는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서로 호감을 느끼는 건 맞아. 미안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직 없었어. 단 한 번도. 아직? 지금 아직이라고 했냐? 신랑의 모든 말이 충격 그 자체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아직이라는 말이 정말 역겹더군요. 무의식 중에서도 저런 말이 나올 정도면 정말로 발전 중인 관계구나. 잠깐 지나가는 바람도 역겨운데 저것들은 지금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구나. 아, 이 사람 정말 그 여자에게 제대로 빠져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말투라고 해야 할까요? 됐어. 그만 얘기하자. 핑계 없이 솔직하게 말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나. 어이가 없고 허무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단 한마디도 되받아치지 않았어요. 말싸움도 일말의 정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말 한마디 섞을 가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신랑 말이 끝나자마자 제 할 일만 하고 그날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고 있고요. 부부관계를 다시 좋게 풀어보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기보다는 저 혼자 마음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엄연히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지만 정말이지 단 한 마리도 섞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가끔은 아이 생각에 멈칫멈칫할 때도 많지만 얼추 마음이 다 잡혀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하고 근심 없이 건강한 정신의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에 남편은 순순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확실히 저와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인정하고 모든 이혼 과정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정이 아주 뚝뚝 떨어져서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내 아이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염려 등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 생각들을 방해하고 더 고민스럽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여러 가지들 중에 온전히 저만을 생각하는 조건은 없었다는 걸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저는 지금 제가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여길까요?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니 다른 잔챙이 같은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네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 없게 제 아이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